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안홍구TV의 1타 강사, 이제 금요일로 왔습니다. 금요일날 선보이는 걸로는 처음인데요.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방송이 아직까지 한 회차가 남아서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5월 준비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안홍구 전 대구시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뒤에 우리 보이는 화면이 예. 서가가 보여서 그렇죠. 좀 더 뭔가 지적인 것 같고. 저희들한테 맞죠. 그렇습니까? 이순 작가한테는 안 맞는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또 우리 PD님하고도 맞아요. 이런 네. 분위기. 좀 우리가 지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예능적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들어와서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때로는 우리의 그 뇌를 풀가동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또 정확하게 공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방송은 뭐 물론 동접자가 많고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죠. 주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나 이런 내용을 정말 따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 그럼 찐 정말 이 구독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그 전문적이고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반가운 것이 우리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네. 저희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래요? 1타 강사를. 네. 그래서 전화가 딱 와서 그 안홍구TV 그 1타 강사 잘 봤는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다. 이러면서 또 저희 방송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조언을 또 해주시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나 했더니 아니 세상에 본인들이 네. 이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 네.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 주가 조작 사건이 또 있었어요. 예. 그게 또 역시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한 그런 것도 주가 조작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 신주 신주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예.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예. 특정인한테 줬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특정인한테는 가격을 낮추어서 줘서 예. 그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 이익을 주게 했다. 그런 내용의 그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구주 말고 예. 그 BW라고 해서 그 신주를 발행할 때 사채를 일단 본드와 워런트를 그 신주 인수권을 줘가지고 예. 그걸 이용해 리픽싱을 이용해서 돈을 먹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신주를 새로운 주를 발행할 때 그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그렇죠.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권오수 본인하고 김건희한테는 이 액면가 주당 주고 액면가 500원으로 주고 그렇죠. 미래 에셋 같은 데 팔 때는 1,500원에 팔고 1,200원에 팔고 1,200원에 팔고 또 그 앞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데는 500원에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그 사이에 세 배에 파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 많고 오히려 그렇죠. 보통주가 더 비싼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쪽은 뭐 이자를 특정하게 많이 불려가지고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이야기지. 그거는 검찰이 그 프레임을 짠 거고 그것도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때 후보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뱉었어요.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검찰들이 거기에 맞춰준 거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보통주라고 하면은 경영권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고, 근데 그 우선주인데도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 비쌌던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대신해 줬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이미 금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 이자로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때 지금 지난 첫 시간에 아마 우리가 다뤘지 싶은데 한번 우리 3-5에 나오는 그 화면을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예. 그때 저 보세요. 그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아니야 하면서 검찰이 그 주가 조작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를 또 노컷에서 그대로 옮겨가지고 마치 검찰이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가 조작도 김건희 주가 조작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암시하는 그런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대신 해명을 해줬어. 예, 그리고 여기 검찰의 앞잡이, 검찰의 스피커가 돼서 그냥 CBS 노컷 뉴스가 저렇게 아주 상세하게 검찰 입장만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더 탐사가 완전히 박살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검찰이 김 여사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매매한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캐피탈은 한 1,200원 우리들 휴브레인은 1,500원이에요. 네. 그렇게 했고 김건희는 그 당시에 800원에 그리고 그 앞에 40만 주는 또 500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아니다라고 실드를 쳐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더 탐사가 박살을 냈고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우리는 짠 적도 없어. 그렇죠. 같이 방송을 준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공범자 명단 중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더 탐사가 찍어서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승근을 도이치모터스 이 리픽싱 BW 그 주가 조작에 이승근한테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갔다. 이 사람이 권오수의 차명이거나 공범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름 돋게도 그렇죠. 그 말을 똑같이 더 탐사가 했어요. 예. 세상에. 구조도를 잠깐 보시면 구조도 한번 보자고요. 권오수와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150억에 해당되는 거, 한 사람은 100억에 해당되는 거. 예. 이렇게 가져간 게 이승근이에요. 그렇죠. 저 이승근이 누구냐?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봤잖아요. 예, 예. 근데 저 이승근으로 인해 나중에 보면은 김건희, 이승근이 다시 또 코스톤 아시아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코스톤 아시아를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그 코스톤 아시아가 저 속에 타이코라는 사모펀드가 들어 있는데 그렇죠. 저게 누굴까라고 봤는데 그 이승근이 저기나 또 나중에 도이치 모터스 파이낸싱에 거기에 이승근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권오수하고 같은 비중으로. 자, 여기서 우리 타임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보면 2013년 2월 7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숫자가 딱 보였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승근이 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한 때가 거기서 이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때가 2013년 2월 7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소름 돋게도 저거를 이제 1차적으로 차익을 실현한 그 날짜가 2014년 또 7월이었고 2013년 7월 2013년 7월이었고 그 사이 2013년 2월에서 2013년 7월 사이에 또 도이치 모터스 그 파이낸싱에서의 또 장난을 신주인수권이 그때 발행이 되면서 나눠주는 그런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서부터는 이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저 차명 계좌 명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 신주 인수권과 관련돼 있는 그런 주가 조작을 할 때 하수구라고 하면 되겠다. 저수지 역할 비슷한 거를 해주는 역할이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어떤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그 재판을 지금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주가 조작 단계 전체의 2기에서만 있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보자면은 맨 처음에 주가 조작의 첫 단계 약정서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아농구 TV에 처음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루엠코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도이치모터스를 만드는 그 당시에 그 전에 약정서를 먼저 누구한테 약정서를 써주면서 다루엠코 주식을 너가 사라.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돈을 물어줄게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까지 쓰는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이 1기라고 이제 한다면은 그건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주가 조작 2기로 가서 선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이라고 하는 주가 조작 선수로 바뀌면서 이때 시작해서 주가가 이제 조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3기, 4기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예 검찰에서는 3기, 4기에 대해서는 저 지금 3단계 나오는 3단계, 4단계에서는 이 주가가 내려가는 단계라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없었을 걸로 지금 보는데 예. 3기, 4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리픽싱을 이용한 주가 조작, 이게 과거에 그냥 전통적인 주가 조작 방법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아주 그 산업혁명 이후의 주가 조작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주가 조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4단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 첫 번째는 주식을 올려가지고 먹는 전통적인 주가 조작이었다면 예. 3단계,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가 조작은 주식이 내려갈 때 먹는 주가 조작. 맞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식은 이제 공매도라고 해서 예. 주식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하고 주식을 만들어주는 그 방식으로 이제 주식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리픽싱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리픽싱은 주식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 행사를 최저가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올리는데 최저가에 간다는 의미는 주식을 늘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리픽싱이란 말 다시 한번 그 정리해 드릴게. 리픽싱은 그냥 말 그대로는 다시 고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뭘 고치냐면요. 신주를 사기 위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자 5,000원이면 5,000원에 당신이 10,000개면 10,000개를 갖다 살 수 있다라고 계약서를 정해놓는데 여기에서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을 그 5,000원에서 70%까지 깎인 가격 안에서 최소 70%까지 30% 정도 깎인 가격.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중에 30% 정도 깎인 가격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특혜예요. 특혜죠. 그러니까 당신이 금액을 그 인수하게 될 때 주가가 떨어지면은 손해 보면 우리도 미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30% 정도는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요거를 넣는 건데 이거를 악용해서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30%를 떨어뜨려. 그게 주가 조작인 네, 거죠.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숫자를 늘려가지고 예. 조금만 튀겨도 예. 주가가 많이 남게. 많이 남게. 그러니까 총액은 많이 남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7,000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예. 행사가는 마지막 최종 떨어지면 한 3,000원에 팔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된다면 3,000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7,000원 원래 가격대로 회복해버리면 엄청난 돈을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는 숫자가 확 늘어져 있겠죠. 예. 뭐 배 이상 늘어 있다면은 그때 금액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대략 5,560원에서 3,86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예. 떨어지니까 그 차액만큼을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살짝만 튕겨줘도 곱하기 뭐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뭐 100만이면 100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만 가격이 올라가도 먹을 수 있는 총액은 늘어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리픽싱을 이용한 그런 주가 조작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4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그 4단계 이루어질 때 그 주가 조작 이런 주가 조작을 아무나 설계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선수가 다른 일로 이제 감옥에 가버리니까 예. 그 뒤부터는 이 방식을 그대로 쓸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는 다시 전통적인 주가 조작의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맞아요. 관계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또 주가 조작을 하는 그 방식을 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전체를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어제 더 탐사가 예. 그거를 또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 이승근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그 리픽싱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승근이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싱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탐사 보도를 갖다가
다른 서로가 다른 그런 그 채널에서 해나갔는데 만난 거야. 반가워. 덕탕사 반가워. 이승근 잡았네 우리. 이러면서 같이 만난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 협공의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 이제 뭐가 달라졌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반가워하냐고요?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싱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이승근이란 연결고리로 확인을 시켜준 거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김건희 하나만 있어가지고 되냐 마느냐 이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건 다 연결선상에 있는 포괄일제다. 그렇죠. 포괄일제면 자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더 이제 가열차게 이렇게 뒷심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특검을 해서 이 2011년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11년이 아니죠. 실제로는 2009년부터 이 짓을 하려고 셋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9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까지 이어지는 이 긴 거의 한 10년 가까운 그런 범죄가 있었다고 이걸 포괄일제로 다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빼박입니다. 김건희는 임기 끝나고도 형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이 전체 흐름을 이제 그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 리픽싱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익을 챙겼을까? 예. 그 차익을 얼마나 남겼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 속에 잠깐 있었지만 예. 처음에 이게 팔 때 한 5,500원 정도에 팔은 것 같아요. 예. 그 5,5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에서 이 주식을 나중에 보면 팔아치우는데 그게 마지막 팔아치우는 타임라인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예. 호스턴 아시아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예. 2017년 7월 18일 예. 234만 주 예. 5,880원에 전량 매도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약 한 2,000원 정도를 먹은 거죠. 예. 그 2,000원 정도로 따지면은 그럼 우리가 따져보면 총 240억을 전환을 하거든요. 그렇죠. 250억을 해가지고 그 10억은 중간에 빠지고 240억을 사서 행사를 해서 차익을 맞아요. 실현하는데 이걸 따져보면 한 2,000원이라고 보고 예. 그럼 평균 한 팔았는 게 전량 매도에 5,880원이니까 예. 약 2,00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2,000원이 2,000원 남았죠. 2,000원 남았으면 곱하기 하면은 총 합해서 총 주식이 48억? 53% 정도 되는 거예요. 예, 53%. 53% 되면은 240억 곱하기 53을 하면은 약 50%를 잡고도 한 120억 정도 되죠. 120억 정도. 그 120억 정도를 남겼다. 그런데 자기가 살 때 신주 인수권 옵션 가격을 사고 했으니까 예. 그걸 빼고 나더라도 한 100억 이상은 남긴 거예요. 그렇죠. 약 그러면 자기들이 한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 가지고 100억을 남겼으니까 10배를 튀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수익이 되는 거죠. 끝내주는 거죠. 예. 그럼 이 10억 정도로 가지고 리스크도 없이 보통은 주식을 샀다가 팔면서 혹시 실패하면은 자기 주식이 확 빠지는데 이거는 옵션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팔라고 하면은 자기 자금도 많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자금은 동원될 게 별로 없어요. 예. 우선 옵션을 사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사 있던 거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식 담보 대출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 잠시 그 동안에 이자 리스크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주가 조작에 치고는 가장 고급 기술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로만 보면 주가 조작의 어떤 정황도 잘 보이잖아요. 그냥 살짝 마치 좋은 호재가 있어갖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것처럼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정말 금감원이나 이런 데를 속이거나 금감원 등등이랑 같이
이걸 덮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 이제 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산업은행에서 이승근과 건호수가 100억, 150억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건호수는 김건희, 민태균, 이영진 등등에게 주식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승근은 김건희하고 이승근이 받은 금액을 코스톤 아시아로 보내고 예. 그 코스톤 아시아에 속해 있는 타이코 사모펀드가 그 주식을 나중에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 중에서 코스톤 아시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이 17-1번이 되겠죠. 예. 임이석, 최선호, 조학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예. 그리고 쭉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은 예. 타이코 2013 사모투자펀드가 총 327만 588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누구한테 매도하냐면은 이승근과 김건희로 이제 한테서 매도인이 김건희가 해서 사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들여 가지고 타이코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고 취득 자금의 개요는 자기 자금이 13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때 이제 이 타이코 사모펀드의 자금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이때도 뭐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해가지고 잠시 빌리는 거죠. 이거를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코스톤 아시아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예. 나머지는 이제 건호수하고 그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건호수가 그 이승근으로 주고 이승근이 또 일부는 자기들한테 그 협력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넘겨가는 과정은 다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예.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중에 사건 번호 133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번호 133호를 보게 되면은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이 그 대량 보유 보고 의무라는 게 있는데 예.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예. 어떤 일이냐면은 이거는 수상하다. 그렇죠. 그 특수 관계자라든지 그 공동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서 예. 이 사람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 대주주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했다가 예. 그냥 그 자기들이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신고를 해놔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했다 하면 그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로 해서 금감원에다가 보고를 하고 금감원이 조사를 하는 게 그게 사건 번호 133호인데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나올 만한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이 17-2를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공동 보유자의 보고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17-3에 그 보시면은 17-2에 141조 보시면은 특별 관계자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 관계인가 공동 보유자를 말한다. 네. 그는 공동 보유자란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신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공동 그 보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왜 이게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 사진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 SM 주식을 최근에 하이브하고 네, 맞아요. 카카오가 한번 예. 그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카카오가 이겼죠. 예. 하이브한테서. 이긴 건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아유, 조사해야 돼. 얘네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가 개입을 했네. SM 주가에 개입을 한 혐의가 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평론가시고 하니까 네. 그 하이브가 SM 주식을 사서 네. 우리가 그 경영을 할래라고 네. 하고 공고를 딱
내고 공개 매수를 하려고 했죠. 그 SM의 이수만의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네. 자기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값이 가격이 막 떴어.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개 매수하겠다는 가격이 12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13만 원, 14만 원만 이렇게 15만 올라가. 원까지 막 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 하이브가 못 사가게 하려고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 주가 조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뒤편에 조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을 인수한 기타 법인이 예. 기타 법인이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카카오가 숨겨놓은 법인으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끌어올리니까 예. 공개 매수 청구를 했던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12만 원에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예. 시장 질서를 교란한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저런 건 다 조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주가 조작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예. 검찰이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 딱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위반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저렇게 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아까 같이 공동 보유자에 대한 보유 의무가 그대로 지켜졌다면 이때 이미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때 조사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 다 덮어준 거예요. 예. 그게 133호의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동 보유 그 보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서 받았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잖아요,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왜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건호수가 받는 것도 이상한데, 예. 이승근하고 그 지금 아주 웃기는 게 산업은행이 이런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돈을 250억을 그 도이치모터스에다 빌려준 대가로 예. 획득한 것이 워런트 이거 아닙니까? 예. 250억의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거를 일부는 건호수한테 150억을 주고 일부는 이승근한테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승근과 건호수하고 산업은행이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건호수하고 이승근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패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승근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더 탐사가 그 이승근을 또 찾아내고 그 진주 이승근이 또 예, 나오고. 우리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털어야 된다 지금. 예,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승근이라는 이름은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근은 보면은 그 이승근 내용을 아까 이제 지금 18-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이승근은 또 이렇게 팝니다. 윤말봉, 백혜선, 박세진, 조용년, 서기원 이 5사람 이름으로 사실은 이 사람이 또 장외에서 매도를 하죠. 예. 장외 매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승근에게 조력을 했거나 이 사람들이 받아가서 이 신주 인수권을 처분한 게 272원에 사가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이론 가격으로 나중에 블랙솔즈 모형에서 보겠지만 1,126원 정도라고 생산가가 그렇게 이론가인데 예. 그보다 훨씬 낮은 272원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혜를 줄 때 왜 줬을까? 이것도 조사가 돼야 되는. 이 사람들도 그냥 받아가지나 길 가는 사람 보고 이런 좋은 권리를 그냥 막 싸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좀 더 18-2의 그 2013년도 3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예. 연결 재무제표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연결된 기업들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뒷장에 보시면 타이코 2013 사모투자펀드 전문회사 저 진짜
같은 적으로 돼 있잖아요. 야, 저거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러다 또 이승근이 나오죠. 또 나와요. 그다음 김건희가 나와. 등장합니다. 이 김건희는 뭐야? 권오수 뭐.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 회사하고 재무제표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특수관계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 위에 KB 인베스트먼트 KB 12-1 벤처 조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모펀드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 타이코하고 이승은 김건희하고 이 도이치모터스하고는 특수관계자라는 거죠. 예. 그걸 나타내는 거고. 아니 이렇게 사모펀드 갖고 장난을 쳤으니 말이야. 사모펀드 얘기만 나오면은 그거 좀 사모펀드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로 뭔가를 자금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모펀드,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사모펀드 잘 안다 그랬잖아요. 예. 왜냐면 마누라가 저러고 신혼초에 저러고 다녔어. 신혼초에. 그러니까. 야, 참. 그 아마 또 부인한테 배우는 적도 있어요. 예. 자기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모펀드는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예. 이렇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죠. 예. 자, 그다음에 14년도 1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여기에도 연결 재무제표에 그 권오수, 권형민, 그렇죠. 안복심 이 사람들은 이제 권형민은 아들이고 아들. 이제 안복심은 부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타이코 2013 사모투자 또 나오죠. 예. 그다음에 자기 주식은 뭐 당연히 자기 주식이니까 예. 여기에 등장한 여기는 김건희가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일단 사라졌어. 사라졌다가 자 그다음에 2014년도 14 연결 재무제표에 보시면은 예. 단기 차입금 구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 열심히 한다 진짜. 네. 단기 차입금 구조. 야, 골치가 지금 벌써 쫓아오시다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어려울 거 없고요. 예. 그냥 짧게 돈을 갖다 빌려 쓰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예.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예. 단기 차입금이면서 저게 이승근 나왔어. 또 이승근 나오고 김건희 김건희 나오죠. 그 위에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돈 빌릴 수 있죠. 야, 하나은행보다 더 많이 빌려줬어. 돈을. 예. 그런데 그 옆에 이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자가 제로네. 이자가 제로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 돈 아닙니까 저거? 이승근 김건희가 권오수 돈이거나 권오수 돈이 이승근 김건희 거거나. 그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자를 받습니다. 적지만 이자를 받아요. 근데 보십시오. 저게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24억과 10억이에요. 24억을 어떻게 개인이 빌려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 위에 하나은행이 10억을 빌려주는데 하나은행보다 많이 빌려주잖아 돈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고 산업은행은 왜 이렇게 많이 빌려줬어? 잠깐 우리가 100억이야 100억. 저걸로 돌리면 예. 이런 거죠. 우리가 2010 몇 년도죠? 2년도인가요? 예. 2년도에 그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와 윤석열이 2012년 3월 17일. 3월 11일. 11일. 자, 결혼을 하는데 그 전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 2010년도인가? 예. 이미 먼저 1704호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306호의 임대를 삼성한테 줬다. 예. 그리고 거기서 받은 돈 7억인가요? 7억을 받아가지고 예. 뭐 좀 못했는지 모르도 8억 5천에 1704호로 이사를 갑니다. 예. 그러면 그 1704호로 이사를 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저걸 임대를 주고 자기 원래 306호를 임대를 줬다고 하고 그 돈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미 2014년도가 그 단기말 보고서에 보면 이게 단기 차입금이 김건희 이름으로 10억이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없던 사람이 이게 어디서 갑자기 돈이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때 이 사람들 2014년도면은 재산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이때 이 부분에 윤석열 재산 신고를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결혼 이후니까 2014년도에는 요게 연결 재무제표가 2014년도거든요. 그럼 2014년도에는 연결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이승근, 김건희의 재산이 이렇게 빌려줄 단기 이쪽 회사에서는 차입금이지만 대여금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자기 재산을 신고했는지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이동에 관련된 것을 신고 자체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을 이제 네. 그 당시에 돈이고 지금 현재 한 70억 되는 걸로 보이는데 부동산을 제외하고 이 주식 돈은 만들어진 것은 다 이 주식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상 모든 게 드러나는데 결국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껍데기로 해놓고 결국 그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 본인의 차명의 어떤 그런 활용을 통해 가지고 돈을 굴렸고 그 중에 굉장히 수상쩍은 사모펀드가 어딘가에 있었다. 네. 이 사모펀드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굴린 돈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승근과 건호수로 갔다가 다시 건호수는 그 김건희, 이영진 뭐 아까 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쪽으로 흘러갔고 네. 이쪽 이영진하고 다 모여가지고 다시 타이코라는 사모펀드로 갔고 예. 그 타이코라는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을 2017년도에 전부 다 해요. 예. 아까 처음에 우리 얼마 남겼을까라는 거를 볼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그럼 이 타이코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그 돈을 이익을 나누어 가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돈을 그때 차익 실현을 다 했으니까 예. 그럼 그 한 100억 정도 되는 남긴 돈을 누가 나누어 가졌을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범죄 수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서 이제 범죄 수익이 뭐냐를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서 곽상도를 잠깐 등장시킬까요? 그 예, 곽상도를 띄워주세요. 야,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은 예. 무죄로 나왔어요. 예, 무죄가 나왔죠 한번. 그러니까 예. 이제 막 여론이 지금 막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 6년밖에 근무 안 한 아들이 회사에서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거를 퇴직금을 받았는 걸로 인정해주고 그냥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검찰이 이제 아뜨거라 한 거죠. 그렇죠.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검찰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적용하는 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 곽상도의 뇌물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그다음에 자금 세탁 혐의 이거를 이제 추가해서 이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한 건데 여기도 검찰이 마지막까지도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그렇죠. 사실은 범죄 수익 중에서 뇌물 혐의로 만약에 곽상도가 돈을 50억을 받았다. 곽상도는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 네. 때까지. 네. 뇌물을 50억을 받았다고 하면은 뇌물은 저게 1억만 넘어도 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0억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기징역이야. 거의. 50억이면 무기징역에 가까운 죄인데 그 죄를 형식은 저렇게 넣어놓고 범죄 수익 은닉으로 엮으면은 그 자체는 범죄 수익이긴 하지만 뇌물은 아니다. 그럼 범죄 수익 은닉으로 하면은 돈은 이제 찾아올 수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 감정은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범죄 수익인데 뇌물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무슨 범죄를 저지른 범죄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뇌물로는 해놓지만 네. 범죄 수익 은닉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법기술자들이 지금 쓰는 방법이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곽상도를 정말 저렇게가 50억을 뇌물로 보겠습니까? 저 청장님 이게 범죄 수익이라면 곽상도 범죄에 대한 수익인지 아니면 대장동 전체 범죄에 대한 수익인지 이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장동 전체 범죄의 수익인데 일로 건너간 정황이 있어서 잡아놨다 그러면 그 범죄 수익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김만배가 이겨버리면 전부 다 이거는 범죄 수익이 아니게 돼요. 이제 그 김만배의 범죄와 곽상도의 범죄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곽상도의 범죄는 일단 뇌물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이 혐의가 이제 뭐냐에 따라가 달라질 텐데 어쨌든 뇌물로 엮이는 순간 각 상도는 엄청난 형량으로 살아야 돼 감옥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거는 거의 3자 뇌물로 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래 제3자 뇌물로 엮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3자 뇌물로 엮기 위해서 엮었다가 각 상도가 해준 게 없다. 예. 그 뇌물은 어떤 청탁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물을 보는 사람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뇌물로 못 엮었다는 거죠. 예. 뭐 부탁한 게 호방건설을 호방건설이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은행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줬다는 건데 예. 그거를 지금 입증을 못한 거예요. 검찰이 안 했는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미 대장동을 다 이렇게 정리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곽상도가 힘을 쓴 건 그 이전서부터 힘을 썼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가장 힘셌었을 민정수석대에서부터 사실은 이 사건을 갖다가 메이드하고 있었을 때 예. 그때 여러 차례 힘을 썼던 정황이 나오고 특히 최순실을 갖다가 소개해서 하나은행을 갖다가 연결시킬 때 그때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다 없고 그냥 지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역할을 할 때 무슨 뭐 하나은행에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있을 수 있었겠냐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네들이 그냥 수술을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는 뇌물은 아니더라도 범죄 수익 은닉만 해도 죄가 되니까 범죄 수익 은닉을 지금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꼼수로 보인다. 그때 이제 범죄 수익이라는 게 지금 이제 등장하는데 그럼 범죄 수익은 또 뭐냐? 예. 그걸 잠깐 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예. 범죄 수익이라고 하면은 그 특정 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예. 범한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고요. 예. 중대범죄라고 하는 범죄 수익이라는 하는 것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범죄 수익의 은닉 및 가장 그러니까 숨겨주거나 거짓으로 위장해 놓은 것을 가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는데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또 범죄 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그다음에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자 이렇게 해서 요 조항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이 건으로 문제가 되면은 시효가 지나가도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죄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이코 사모펀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코 사모펀드가 결국은 이 타이코 사모펀드가 나중에 돈을 실현을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다.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까 타이코 사모펀드가 특수관계였잖아요.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특수관계였고 이승근과 김건희가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타이코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 타이코라는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주인은 권오수, 김건희, 이승근과 특수한 관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돈들이 나중에 그 생겼던 그 타이코 사모펀드가 전부 다 2017년도에 돈을 팔아가지고 생긴 수익, 그럼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돈들을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효도 그만큼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국 도이치모터스 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그 확인을 갖다가 해본 건데 자 이제 일단 코스톤 아시아가 언제 수익을 실현했는지는 자료를 잠깐 보고 가죠. 그 코스톤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사실은 이 회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사실상 그 사모펀드의 주인이
사실상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쭉 이끌어온 주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게 과연 권오수일까요? 김건희일까요? 이승근일까요? 이승근일까요? 한패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셋이서 사실은 주식을 갖다 너무 티나게 한쪽으로 몰아가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모펀드 뒤에 숨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분배를 해서 가는 그런 구조일까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코스톤 아시아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 차익 실현을 하는데 요게 2000 몇 년도죠? 한번 그 19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2014년도 3월이네요. 네. 2014년도 3월 달에 코스톤 아시아 주식이 그 뒷장을 한번 보여 주시면은 시간 외 매도라고 해서 요때 합계 327만 주를 전부 다 변동을 시키죠. 네. 그래서 얼마에 파느냐 하면은 5,377원에 한번 팔고요. 네. 그다음에 20번 209만 9,940주 네. 요거를 행사 금액이 그렇고 네. 이거를 2014년 11월 20일 날 한번 또 팔고요. 네. 21번 한번 보여 주실래요? 21번. 코스톤 아시아가 총 234만 주 5,880원에 전부 다 팔아 치우죠. 예. 요때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팔아 치우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120억 정도가 예. 생겼고 그 들어가는 돈 정도 다 취득 금액하고 따지면은 한 100억 이상이 실현이 됐을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급하게 계산해서 한 400을 480만 먹혔는데 그건 아니고 한 그게 100억.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해서 앞에 2단계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먹은 것보다는 이 뒷단계에서 먹은 것이 더 클 훨씬 더 크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 김건희가 기껏 먹어봤자 10억 먹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예. 사실은 이 전체를 놓고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한 것이 확실시 된다면 예. 100억대 이상의 돈을 주물럭거렸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나누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범죄 수익 환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이 부분들이 하면은 주가 조작 시효가 늘어난다는 거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렸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하면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기왕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예. 이게 아비트리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예. 좀 그 생소한 단어.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 말로는 이제 차익 거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국에서 이런 물병을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예. 미국 가서는 같은 돈으로 이걸 두 개를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두 개를 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팔면은 그 차익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이 차익 거래라는 게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 손해 볼 일이 없는데 이런 원리를 지금 그 번호가 몇 번이죠? 24번. 24번에 차익 거래 23번 23번. 대차 거래 내역 공시 중에 쭉 제일 뒷장으로 가 보시면은 17번 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당해 사채의 해외 발행과 연계된 대차 거래 내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안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죠. 예. 미해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호수가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잖아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인수를 한 사람이 산업은행인데 그 산업은행이 다시 건호수한테 그걸 팔았어요. 맞아요. 그럼 건호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인수권을 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건호수가 살 때는 리픽싱도 할 수 있고 그 리픽싱해가 제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예.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주식이 지금은 가격이 비싼데 앞으로 내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진다. 주식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면은 미리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또 그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 공매도라는 거 개념 그거랑 아시잖아요. 비슷해요 개념이. 그러니까 먼저 이걸 떨어뜨렸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거기다가 차익을 갖다가 더 많이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빌려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잠깐 이따가 메꿔줄게. 개수만 중요해. 개수만. 나한테 10,000개만 빌려줘. 10,000개만 빌려줘. 10,000개 그대로 주식으로 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금액 얘기는 하지 않고 10,000개를 빌린 다음에 그걸 계속 팔아버려. 팔아가지고 떨어질 때. 나중에 주식으로 떨어진 값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미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 문제 그걸로도 이득을 보고. 원래 그 걔한테 주식을 빌릴 때 개당 5,000원씩 빌렸다. 근데 가격을 떨어뜨려서 3,000원씩 자기가 다시 되살 수 있었다. 그러면 2,000원씩 거기서도 돈이 남으니까 공매도에서 돈 남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거는 해외에다가 뭐 전환 사채라든지 그냥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했을 경우에 해외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건호수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신주 인수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자기가 자기 신주 인수권부 자체를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단이 돼야 될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미해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미해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아비트리지 거래를 이런 경우에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차익 거래로 해서 이런 거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에 있어서의 뭔가 허점들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분명 이게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전에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133호 사건 번호가 부여됐고 검찰에도 됐는데 수사 자체가 다 덮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검찰 수사를 했는데 이 4단계 리픽싱은 아예 조사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검찰 수사가 안 돼 가지고 재판에서 아예 언급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불공평한 것이 저평가 이론가 대비 불공정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진주 인수권부를 아까 살 때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론 가격. 실제로 이론 가격이 이제 되는 거는 블랙숄즈 모형에 의해 가지고 이론 가격이라는 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래 되면 이론가인데 그 이론가가 결정되는 거는 변동성이 크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주가가 변동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럼 옵션가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옵션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옵션가가 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옵션가의 기준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기가 길면은 기간이 길면은 기간 긴 동안에는 이 등락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옵션 가격이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픽싱까지 있다면 이건 기간 옵션가하고는 관계없지만 리픽싱이라는 것은 이거는 특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행사가를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은 1,126원인가 이론가가 그랬는데 실질로는 거래는 한 200원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는 196원에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맨 마지막 여기 또 이승근이 파는 건 276원에도 되긴 그렇죠. 300원이 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공정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그동안에 이제 조금 그 설명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도이치모터스 거래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체 흐름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주가 조작에 대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을만 이해를 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토로스 증권의 김기현이라는 그 선수는 이런 쪽에 엄청나게 밝은 예. 그런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예.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냈다. 예. 그러면 이 돈들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돈들이 지금 어떻게 나누어 가졌느냐? 이거 주가 조작은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주가 조작은 하나의 팀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팀들끼리 어떻게 나누어 가졌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모, 그 중에서도 지금 이미 다들 뭐 뉴스타파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1차, 2차 주가 조작 그 기술이 아닌 오히려 더 큰 돈을 굴리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차익 자체는 더 많이 남긴 그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한 그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봤습니다. 자, 이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들을 징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또 주식을 농락을 시켜서 결국 개미들에게 피해를 다 전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들은 회사만 갖고 있으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여기에 산업은행 같은 데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이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가 누군지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서 응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기간의 이 차익이 그 실현될 때까지를 보면 2017년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 일제로 따져 보면은 넉넉하게 공소시효는 남았으니 지금 특검해야 된다. 이런 주장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참 이 도이치모터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은 선수들이 붙으면 한탕으로 끝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골 우려 먹듯이 재탕, 3탕까지 하는 걸 보고 또 파이낸싱까지 만들어서 4탕까지 하고. 그래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저거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과연 뒷배가 누구길래 이게 이루어질까? 보통 이런 뒷배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재탕, 3탕, 4탕 할 수가 없거든요. 검사 사위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검사 사위가 또 중수과장 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의 공화국, 검사들의 왕국을 만들겠다. 그런 꿈이 실현된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주가 조작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하지만 뭐 부족한 점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 어떤 사안들이 발견되는 대로 따로 AS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도이치모터스요. 이거 처음에 그 애초에 이 회사를 만들 당시서부터 주가 조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만들었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존재했으며 지금은 반개 회사까지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계속했던. 그러니까 이게 응징되지 않으면 똑같은 모범 사례를 놓고 수많은 주가 조작범들이 또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징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희망을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대장동. 다음에는 우선 그 전두환 비자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비자금. 이 전두환 비자금을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갈래 정도로 봐야 돼요. 아들이 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지금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이 손자가 요번에 전우원치라고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다음에 이제 삼남이라고 하는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거긴 또
미국에 예. 그 라파벨리라고 하는 예. 그 포도밭을 이제 사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그 미국에 나가 있는 그 선데이 저널인가요? 예. 그 안치홍 기자, 대기자가 있죠. 그분하고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예. 콜라보로 추적했던 내용들 예. 이런 걸 좀 정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 다음 주에 1타 강사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1타 강사는 함께 몰아봐야 제맛입니다. 또 이 도이치모터스 건도 1부, 2부, 3부 한꺼번에 몰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